안녕하세요. 한국다양성연구소 김재학입니다. 오늘은 엔진 화린 커플을 모시고 다양한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만났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상담 방송을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진행하고 있고 주로 연애 상담을 맡고 있는 화림 선생의 화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엔진이라고 하고요. 올해 1월에 애니타운 퍼실레이션 1기로 참여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퀴어 정체성으로도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30살 정도의 젠더 퀴어로 자기 정체화를 했는데요. 그 전에는 약간 2차 성징 있을 때부터 성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있었는데 그때는 젠더 퀴어나 넘바이너리라는 단어를 몰라서 고민만 하다가 그냥 이제 여성으로 정체화한 뒤에 레즈비언과 양성애자의 시기를 지나서 30살이 돼서 다시 넘바이너리 트랜스젠더로 저를 정체화하게 됐어요. 저는 처음 젠더에 대한 고민은 2014년, 15년 그때쯤 처음 했었는데 애니타운 4기를 함께 하면서 이제 젠더 퀴어로서 재정체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이제 혼인신고 파티를 한 얘기를 하려고 자리를 했습니다. 기존의 결혼식과 뭐가 달랐는지, 그리고 결혼식이라고 부르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결혼식이란 단어에 대한 고민은 엔진과 처음 사귈 때부터 했었었고요. 그때부터 비혼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14년 정도 사귀셨다고? 13년, 13년 네, 사귀- 13년 사귀었으니까 저는 아마 그 성별 정체성 혼란이랑 별개로 되게 무의미한 사회적 제도이다라고 생각했고 고맙게도 이제 이 친구는 비혼주의가 아닌데 저한테 맞춰서 13년을 그냥 계속 동거만 하면서 같이 살아왔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해야 됐던 상황이 생긴 거는 서울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집이 너무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창 깡통 전세 사기가 한창 난무하던 때여서 뭔가 이렇게 공공주택이나 이런 걸 넣어보자 했는데 결혼을 안 한 채로 넣을 수 있는 유형은 청년밖에 없는데 청년은 평수가 너무 작아요. 8평을 그러죠? 예, 혼자 살면 겨우 이제 살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사람 둘에 털짐승이 4마리나 있는 대가족이기 때문에 최소 투룸 이상의 집을 살아야 돼서 고민을 또 하다가 아 그래 뭐 나의 신념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느냐 일단 살고 보자라는 생각에 넣었는데 운 좋게 또 공공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당첨되고 나서도 사실 6개월의 시간이 있었는데 계속 하기 싫었어요. 정말 최대한 미루다가 서류를 내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모멸감을 좀 씻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한 게 아니야 라고 소문내고 싶어서 혼인신고 기념 파티를 기획하게 됐어요. 혼인신고 축하 파티에서도 혹시나 오해가 생길까봐 토크 자리를 마련해서 이것은 결혼식이 아니다라는 거를 해명을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는 자리까지 만들었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한 게 아니야 라고 궁금한 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뭐 젠더 퀴어나 논바이너리 사실 잘 모를 경우에 지정 성별 때문에 혹은 그냥 패싱되는 성별 때문에 그냥 여성 남성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스 헤테로 커플이랑 너네가 똑같은데 뭐 이렇게 퀴어 결혼식이라고 하고 막 성소수자 혼인 신고 파티라고 하냐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실제로 혼인신고 기념 파티를 하고 한 언론사랑 인터뷰를 한 게 기사로 올라가고 댓글에 그런 내용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상했던 질문이기도 하고 예상했던 시선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예전부터 제가 활동하는 분들한테 저희 애인입니다 라고 소개시켜주고 근데 저는 성소수자예요 라고 하면은 근데 애인이 남잔데 왜 성소수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소수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많지 않은 분들은 성별 정체성으로 성소수자를 구분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 그것까지 이제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집단 안에서도 넘바이너리라든가 젠더 퀴어 범주에 있는 외형으로 뭔가 내가 애를 써서 드러내지 않으면 알아차릴 수 없는 정체성들은 사실 패싱되거나 아니면 아예 지워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성적 지향에서도 무성애자가 좀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고민을 계속 평생 해왔고 사실 이번에도 계속 거기에 대한 위축감이 있었는데 또 반대로 그래서 내가 되게 감히 나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자신감도 사실 좀 있었어요. 우리 애니타운 할 때 이제 뭐 특권 그룹이랑 억압 그룹을 하는데 넘바이너리나 젠더 키어가 억압 그룹이나 특권 그룹이 아니라 경계 그룹이구나라는 걸 배웠고 그걸 1월에 배우고 나서 이제 2월에 혼인신고 기념 파티를 한 뒤에 그 댓글을 보니까 사실 마음이 많이 무겁진 않고 이게 제 영역에서 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사람도 드러내야 더 많은 저보다 더 드러내지 못하는 성소수자들도 각자 자기가 원하는 삶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식의 댓글을 좀 달긴 했었거든요. 제 주변에 되게 많은 동성 커플들에게 되게 죄책감도 사실 느꼈고 미안함도 느꼈고 그래서 그 댓글에도 성소수자 분이 다신 댓글 같았거든요. 너희는 사실 그냥 지정성별로 법적 혼인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맞아. 왜 굳이 키어란 말을 달고 키어인 척하냐 이런 느낌의 댓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저는 어쨌든 경계 위치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그 혼인신고 과정을 밟으면서 제가 100% 이해하지 못했던 동성 커플들의 어떤 고충이나 어려운 점도 사실 엄청 와닿을 수 있어서 저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엔진이 비혼주의자였고 또 한 13년 사귀다 보니까 세뇌된 비혼주의자로 사시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비혼주의와 평등결혼 또는 혼인평권 또는 가족 구성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연결되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게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게 가족 구성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1인 가구로 살 것인지 혹은 비혈연 파트너와 살 것인지 혹은 뭐 법적 혼인 신고를 하는 파트너와 살 것인지 그것들을 좀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좀 더 지금보단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사실 집이 아니었으면 법적 혼인 신고를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사실 이 친구랑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일 기분 나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많은 생각이 들었던 지점이 이 사람이랑 12년을 함께 살았을 때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했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던 권리가 갑자기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생겨버린 거예요. 그동안 같이 살았을 때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 한 장 내고 신고함으로써 모든 게 갑자기 다 생겨버린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합리한 게 당연한 걸로 만들면서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처벌받는 거죠. 처벌받고 불합리한 걸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모두가 다 이걸 해야만 하는 구조, 제도, 문화를 만드는 방식이겠죠. 국가와 사회가.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게 저출산만 하잖아. 우리 저출생이라고 하지만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자고 해놓는 게 사실 저는 한국 사회가 지금 애를 낳는 정책조차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를 많이 낳게끔 하려면 누구나 낳아서 누구나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막 만들어가지고 그 누가 낳든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혼인 외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확률이 8%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한 자리 숫자인데 OECD 평균이 40%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을 건지 동거 상태에서 애를 낳을 건지 비혼 상태에서 낳을 건지 아무 상관이 없는 사회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는 제 생각에는 국가가 바라는 건 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노동자인 것 같아요. 경제 인구로 존재하길 바라는 거지. 태어나서 그 아이가 크고 성인이 될 때까지 뭔가 지원해주거나 이런 쪽으로는 지아크가 얘기한 대로 관심이 없고 그런 걸 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걸 제대로 해주지 않는 기업이나 뭐 자본에 대해서 처벌할 생각도 하지 않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책 결정자들의 얄팍한 사고 체계가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살아온 시대에는 일단 4인 가족만 만들어지면 뭐든지
그 이유는 자동으로 굴러간 것처럼 보이니까 좋아, 일단 4인 가족만 만들면 뭐든지 될 거야. 그래서 4인 가족을 만들어로 정책이 되어 있고, 사실은 저희도 혼인신고를 해서 많은 권리가 생겼지만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직 가지지 못한 권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만 만들어지면은 나머지는 다 잘 될 거야, 알아서 굴러갈 거야 라는 너무 얄팍한 생각이,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혼자서 살 수밖에 없는, 혹은 둘이서 살 수밖에 없는, 비혼으로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정책을 그냥 4인 가구 중심으로 계속 유지해 놓는 거 보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왜 이렇게까지 못 따라갈까? 국가가, 사회가 못 따라가는 건지 진짜 안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결혼을 한 게 아니야. 혼인 신고 파티 얘기로 좀 더 해보자면은, 저는 파티 내용적인 면에서도 되게 좋았는데, 의미도 좋지만 내용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 신고 파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명하는 자리로서 토크쇼처럼 만들었다고도 하셨는데, 저는 두 분이 딱 앉아가지고 사회자가 하는 질문을 답하는 자리가 보통 이제 결혼식과는 달리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걸로 보여서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토크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를 보고 좀 롤모델로 삼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혼식의 주인공이 혼주인 거는 혼주들의 돈으로 만들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이고, 저희는 정말 100% 내 자원으로 했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차이는 정확하다. 당신들 부모 돈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어렵다. 네, 그건 사실 너무 욕심이시죠. 돈도 지원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건 좀 욕심일 수 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군요. 네. 저희는 준비 과정에서 혼주라는 존재의 역할을 한 번도 부여해드리지 않았어요. 당일에 사실은 안 오셔도 괜찮다는 말까지 하고, 오실 거면은 혼주석도 없고 그걸 각오하고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토크쇼를 처음에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은 기존에 많은 결혼식을 갔던 사람들의 의견이, 그리고 웨딩 플래너조차도 너희들의 얘기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냥 너희가 등장하고 식을 하고 나가는 거, 그걸 보러 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못 빼겠는 거예요. 그거를 빼면 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 가고 나면 누가 그 결혼식에 대해서 또 얘기하냐. 그래서 반드시 모인 자리에서 다 앉아서 식이 끝나고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주입시키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이자, 이렇게 된 거라서. 제가 그거 강하게 주장했거든요. 누가 우리 얘기를 궁금해? 야, 누가 그걸 궁금해? 아무도 안 궁금해 했는데 막상 끝나고 지하크처럼 그게 가장 좋았다,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성소수자 비성소수자를 떠나서 요즘에 약간 조금 그 결혼식 자체가 당사자한테 주는 의미가 너무 퇴색돼서 조금 변화해야 되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거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엔진 지인들은 거의 퀴어, 노동, 페미니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인들인데, 제가 부른 지인들은 정말 일반인. 정말 시스젠더 이성애자 남성 그룹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룹들은 전혀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뭐래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형 팸이야? 끝나고 알았다고요, 그거. 그 전에 몰랐다는 게 너무 놀랍네. 남중남고 동창들. 형 팸이야? 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어. 거기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었군요. 너는 정말 즐겁게만 봐가지고 다 같은 마음일 줄 알았어요. 불쾌하게 본 사람도 있었다. 형 팸이야? 또 그리고 이제 2부의 축하 파티, 몸짓회 얘기를 먼저 안 하고 가면 서운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몸짓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을 팍팍 주는 공연, 이거 축하 파티였거든요. 현수막도 착 펼치고 여기는 집회가 맞구나.
그 부분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놀랍게도 그 현수막은 저희가 시킨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현수막이 있다는 걸 저희는 당일에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저는 그래서 그 소주 부부 때처럼 성소수자 만세 막 들었잖아요 거기. 그래서 아 그런 느낌인가 비슷한가 했는데 일부러 하신 건 아니구나. 저희는 그냥 정말 몸짓만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게 사실 몸집회가 다양한 곳에 있잖아요. 뭐 학교 단위도 있고 이제 뭐 노조에서도 계신데 그래도 이제 성소수자 몸집이나 공연을 오프닝으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횡성인 몸집회에 연락을 했는데 활동이 코로나 때 너무 많이 중단돼 있어서 지금은 연습도 거의 못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엔 저희 때문이 아니라 저희를 계기로 거기는 너무 신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도 안 시켰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 그러니까 몸집회 분들은 맨날 투쟁 현장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축하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시게 된 거라서 그러니까 완전 색다를 것 같아요. 또 2부 순서의 공연도 얘기해보자면은 슬릭이랑 지민주 님이랑 드래킹 공연도 있었는데 그 세 분의 공연에 대해서도 조금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사실 슬릭님은 저의 최애고 마침 작년 말에 연말 정도에 슬릭님이랑 같이 집회를 할 기회가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근데 이런 걸 하는데 개인 행사에도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조금 다르게 꾸미고 싶다. 그래서 슬릭님이 만약에 공연을 거절하시면 그냥 하객으로라도 초대하려고 섭외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그리고 지민주 동지도 뭔가 이렇게 미리 막 고민할 여지 없이 해야 된다면 지민준 동지였고 드래킹 해주신 왕자님은 왕자님. 저희랑 같이 울산 성소수자 인권 모임 디스웨이 했던 친구여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되게 너무 고마웠죠. 그러면 이 혼인신고 파티 후에 뭐 변화된 점이 있습니까? 설명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관공서라든지 공식적으로 뭔가 써야 할 때 관계에 그동안 동거인이라고 썼다면은 이제 그냥 배우자라고 쓰면은 더 이상의 질문도 없고 나한테 대리인의 권한까지 그냥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크죠. 동거인 권한이 아예 없진 않죠. 우편물 정도는 대신 받았어요. 사인할 때 이름 쓰고 나서 누구신지 하면 이제 동거인이요. 딱 거기까지. 그거 말고는 이제 귀찮은 질문들이 사라진 거. 결혼 언제 해? 뭐 둘은 결혼한 사이예요? 뭐 둘은 무슨 관계예요? 12년 같이 살았는데 결혼 안 했다라고 하면 왜? 이유가 되게 궁금한 거. 우와, 뭐 해석이 맞죠? 필요한 거야. 진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모습에 딱 맞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게 느껴지네. 저는 반대로 질문이 생겼는데 사실 요새 비혼이 많잖아요. 제 주변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면 뭐 좀 달라? 어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결혼식이 아니고 혼인신고예요 라고 저희가 다른 의미를 설명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달라?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저희가 신혼이 아니고 구혼이어가지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 질문은 사실 받고 곰곰이 생각해봐도 진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달라지지 않은 게 결혼식이랑 퍼포먼스가 변화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거를 결혼식으로 부여하지 않았고 그거를 계속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이번 추석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거든요. 그러면 양쪽 집안에 뭐 어른들한테 인사를 갈 것인가부터 어느 집을 먼저 갈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혼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월드도 없고 처가도 없어요. 그냥 각자 자기 집 원래 가던 대로 자기 부모님이랑 만나서 자기가 해야 될 효도만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변화가 없는 거는 지금도 저희가 그걸 계속 노력하고 있어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아까 사람들이 물어봤다는 뭔가 그래도 바뀐 거 없어? 이런 게 이제 좀 심리적인 것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좀 더 뭐 안정성이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사귀는 것보다 헤어지기 힘들겠지. 이혼은 조금 더 헤어지는 것보다 어렵잖아.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웃은 이유는 사실 저는 오히려 혼인신고를 하고 난 뒤부터 이혼 드립을 칠 수 있게 돼서
장난 수준인데 뭐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뭐 방구를 원래도 터서 방구를 끼는데 어떤 날은 냄새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거 이혼 사유다. 너 이 방구 정도면- 좀 알지? 이거 이혼 사유인 거 알지? 일반인들은 정말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은 일반인이래요. 일본인이라뇨. 그러니까 일반이세요?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제일 신나서 이혼할 때가 되면은 제일 온 동네방네 이혼한다는 걸 다 알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좀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연애할 때도 사실 그 집안의 어떤 지분이랄까요? 그게 사실 거의 한 9대1 혹은 8대2 정도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 법이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높게 사서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눌 청구할 수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내가 기여한 부분이 이만큼이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내 돈을 눈 뜨고 떼어줘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 이게 참 법을 법이 참 잘 만들어졌는데 이게 가부장제사에서 남성들이 느끼는 점을 팍팍 느끼고 계시네요. 네네. 내가 돈 벌었는데 뭐 지가 집안일한 게 별거야? 이런 느낌을 짝짝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하지만 인정해야죠. 가사 노동도 노동이니까요. 이거 이혼 사유다. 결혼이라는 제도 또는 언어들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 신고 파티를 하니까 굉장히 이성의 중심적인 또 정상가족 중심적인 그런 용어들이나 제도들 많이 발견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쓰는 용어 하나하나가 다 저희한테는 너무 불편했고 다 신부님 신랑님이라 네.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날 당일에 오시는 스태프분들한테 실장님이 사전에 다 그냥 현우님, 민지님으로 불러달라고 교육을 다 해주셨고 축의금 받는 데스크 앞에 뭐 신랑 측, 신부 측 이런 거 다 맞아. 적어놓잖아요. 다 없애주셨어요. 모바일 청첩장 같은 거는 그 업체에서 만들어주는 거엔 이미 신랑, 신부가 다 그냥 고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든지 다 신랑이 먼저고 신부가 먼저인 폼들이 다 너무 싫어가지고 모든 데다가 제 이름을 앞에 넣었어요. 민진, 현우 이렇게 넣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업체로 가면서 당연히 앞에 이름이 신랑인 줄 알고 남자죠. 신랑님 민진이구나. 이름이 민진이신 거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신랑 됐네. 그 청첩장이 저희 주변 사람들한테는 진짜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이름 순서가 바뀐 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게 얼마나 혁명인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 눈치 보여서 못했던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작은 거 하나하나 허락받는 게 되게 힘드니까. 저희 아빠가 제가 드레스를 안 입고 한복을 입을 거라고 하니까 원래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분이 아닌데 한 두세 번 전화를 하면서 계속 너 일생에 한 번인데도 드레스 안 입어도 괜찮겠어? 라고 계속 얘기하길래 혹시 아빠가 입고 싶은데 그 욕구를 나한테 투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아빠가 입고 싶어라고 진지하게 물어봤는데 아빠가 너무 어이없어 해서 아 그냥 아빠가 되게 전형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러면 한 번쯤 대여해서 한번 입혀주려고. 한번 겉게도 해보실 수 있지. 혼인신고 파티 두 분 하신 거 이야기하면서 가족 구성권 얘기까지 다양한 얘기들 나눴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좀 살 수 없을까?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다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 우리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얘기 나눴는데 혹시 이 영상으로 우리 두 분 만나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는 가족 구성권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결혼식을 자유롭게 하고 싶으면 혼주를 빼야 합니다. 엔진도 있어요. 저도 진짜 쫄보고 겁도 진짜 많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나 하면은 댓글에 악플이 달리지 않을까 너무 무서워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친구가 그래도 일생에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걸 소원 들어주는 마음으로 한번 다 맞춰서 한번 해줘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도 받고 축하도 받으면서 저도 되게 없던 자긍심이 사실 오히려 더 많이 생기는 계기가 돼서 다들 성소수자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제도의 차별을 받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본인의 신세를 그냥 한탄하거나 안 되니까 못해라고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상황에서도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혹은 뭔가 제도는 허락해주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드러냈을 때
실제로는 욕하는 사람보다 축하해준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욕하는 사람보다 진짜 지 옆에서 축하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일 거예요. 평생 같이 볼 사람들이고. 그래서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또 의미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신 것이 너무 그 커뮤니티 안에도 좋을 것 같고 이 사회 전체에도 너무 좋은 일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야기 같이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같이 하시죠.